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승환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형 증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2017년엔 사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도 3번 진행하기도 하고 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보스코인 박창기 의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 미래셋인가 대우증권인가 가서 거기서 이제 증권회사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했던 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이제 봤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미나를. 당시 한국거래소도 비트코인 관련 유명 저자를 초대해서 강의도 진행하기도 하고 미국이 ETF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ETF 상품을 바로 내놓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에는 점심시간에 주식 이야기보다는 비트코인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도 뭐 마찬가지인데 사실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어 고민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향후 금융권의 유망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권도 토큰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들어간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되기에 분명 기회의 시장입니다. 2018년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본게임은 2019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일단 엊그저께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증권사 지점장님이 이제 선배님으로 계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얘기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 이제 증권사는 좀 그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직원들이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일단 이 증권사에 이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뭐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암호화폐 ETF 상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증권사별로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대표라든가 그 수뇌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도 성향이. 왜냐면 증권사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는, 예를 들어 뭐 채권 투자를 주로 한다거나 뭐 부동산 상품만 투자한다거나 이런 증권사들이 있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는 이제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침체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증권사도 이제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먹거리가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이번에 이제 ETF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물론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받아들임으로써 또 새로운 저도 이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5년 내에 그 IC 이제 회장님이 5년 내에 다 이렇게 토큰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증권사에 있는 주식 증권 상품들도 저는 시간이 문제지 다 토큰화, 디지털화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권회사도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은행,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 구별이 당분간은 이제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한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역할도 하고 또 증권회사 역할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증권회사가 또 발빠르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런 증권사는 또 이제 뭐 거래소 역할도 하고 은행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맨퍼드님이 다음 방송에 소재로 쓰시면 좋을 듯해서 올려드립니다. 거래소 연간 레포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맨퍼드님이 올려주신 거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별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 내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6,000명이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구독자 수가 계속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는데, 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댓글 써주시고,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제가 혼자 해서는 사실 컨텐츠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뉴스 이렇게 찾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한계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다양한 또 정보, 그리고 또 다양한 질문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꾸준히 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단 6,000명은 그냥 넘어가고 10,000명 됐을 때 그때 약속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리고 마법천사님이 이제 휴대폰 2년 약정 다 돼가서 블록체인 기능 탑재된 갤럭시 10 나오면 잽싸게 바꾸신다고. 그래서 3월 8일날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접수받는다고 했으니까 신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노트 9으로 얼마 전에 바꿔서 아쉽게도 제가 거금을 들여서 바꿨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쓰고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바꿔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코스피 지수 이해하기.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써주셨는데, 일단 중국이 망해도 한국은 흥해야죠. 예. 한국은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중국이 뭐 심하게 타격을 입고 우리는 좀 경상 정도로 이제 그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로 수익을 많이 내셔서 우리나라 자산이라든가 뭐 중국 주식시장 자산들 나중에 이제 침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셔서 다시 또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부를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과 이제 읽어볼게요. 미국과 이머징 국가의 상승이 있었던 12년, 16년에 왜 한국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했다. 최근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음.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 보면, 한번 볼까요? 보면, 코스피 차트가 미리 꺾였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다우 지수는 그 전에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빠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빠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 쪽,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증가를 어느 정도 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감소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감소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하락하고 박스권 지속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14.2% 중국발 수출이 증가했는데,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떨어져서 같이 또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의견 써주셨고,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봉으로 이제 고쳐볼게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다우존스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때 채널 상단부까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잠시 월봉으로 해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미리 이제 그 전에 꺾였습니다. 그 전에 꺾였는데 이제 보시면 채널 상단부를 잠깐만요.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그려보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채널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고점과 이제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보시면 채널 상단부, 예전 뭐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적도 이렇게 있었는데, 채널 상단부를 오히려 이제 11년에는 터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터치를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보시면 이 추세선을 제가 하나 그려보면, IMF 때부터요. IMF 때부터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2008년도 금융위기와 IMF를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도부터 이 추세선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계속 그 미국 다우존스처럼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꺾이지 않고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채널 상단부까지 가졌어야 돼요. 이렇게 오히려 넘어주던가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미리 이렇게 꺾였습니다. 미리 이렇게 밑으로 꺾였어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오히려 이 채널 이 추세선 맞고 이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2015년도에 왜 이렇게 꺾였냐? 이 꺾인 이유가 이렇게 중국발 수출 증가율이 2014년도 15년도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로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미리 하락을 한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왜 다우존스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빌빌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중국 수출 증가율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위기 상황일 때 오히려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1차,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을 했던 그 치킨 게임이 이제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거고, 실제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다. 왜냐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설비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죽이기 위해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물론 삼성전자는 예전에 치킨 게임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뭐 하이닉스는 적자를 심하게 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근데 대신 흑자를 냈지만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좋을 때처럼 흑자 폭이 굉장히 뭐 막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단위로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흑자만 되는 그 수준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재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봤어요. 봤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치월드님이 이제 구독자 분이신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대요. 영어로 이제 경제 관련된 투자 및 글로벌 경제 관련된 뉴스를 영어로 이제 진행하신다고 해서, 저도 영어만 되면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돼서 영어만 되면 이렇게 영어로 한번 저도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요. 치치님 되게 부럽고, 치치월드 잘 됐으면 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도규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국내 업체 코인들은 가급적으로 이제 언급을 좀 자제하는 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이게 진짜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보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보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해당 업체에서는 또 그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앞으로는 한국 업체, 국내 업체들은, 제가 국내 업체 코인들을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코인들도 분명히 좋은 코인들 있고 저도 이제 잘 될 수 있는 코인들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선팡님이 이제 요즘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서 곤란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죠? 기억력이 이제 노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약간 이런 시대 흐름 같아요. 이것도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많이 외웠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외워야 되잖아요. 뭐든지.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막 한 2, 30개를 외웠습니다. 필요한 전화번호들을. 근데 지금은 사실 뭐 한 4, 5개밖에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 몇 명밖에. 뭐 친구들 전화번호도 거의 다 기억을 못하고, 가끔은 제 전화번호도 이제 중간 번호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단기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뭐냐면, 왜냐면 이제 뭔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만약에 연예인 이름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연관되는 그런 걸 찾아서 뭐 그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이름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이걸 내가 기억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즉각 검색을 하니까 뇌 기능에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도, 그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지도 보고도 잘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 지도만 보고는 좀 찾아가기 힘든 이런 것도 이제 내비게이션에 자꾸 이제 의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잃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희님이 트론 업비트에 원화로 매수해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트론. 그래서 업비트 이제 공지사항 보니까, 업비트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올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론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BTT 에어드랍을 이제 지원한다 라고 써있고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업비트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건 트론에서 하는 공식적인 이제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거래소들은 다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그 거래소에서 하는 그 공지사항대로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도 에어드랍을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쓰시는 해당 거래소에서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그 뭐 1대1 상담을 해보신다거나 해서 알아보시고, 뭐 지원 안 된다라고 하면, 근데 에어드랍을 나는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옮기셔야겠죠.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웬만한 거래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의 여왕님이 리플에 대한 질문이 있다. 리플쇼 빵형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리플사는 블록체인 코인 회사가 아니다. 리플사는 단순한 송금 결제 회사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이제 리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일단 못 찾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조셉 루빈하고 이번에 그 빵형하고 다보스 포럼에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대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셉 루빈이 예전에 2018년도 8월 17일 날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조셉 루빈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일종의 결제 시스템이다. 지금 빵형이 했던 얘기, 단순 송금 회사이다, 이 얘기를 이제 조셉 루빈이 예전에 했다라는 겁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 조셉 루빈이 한 얘기를 쓰신 건지, 아니면 조셉 루빈이 하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빵형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확인을 이제 못 해봤는데, 일단은 조셉 루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그 리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리플은 무엇인가? 크로스웨이브라는 이제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리플은 2004년도에 그 라이언 퍼거라는 사람이 하왈라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한
리플페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신이 이제 이거예요. 2004년도에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하고는 리플은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더리움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조셉 루빈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빵형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빵형도 이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왈라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이제 뭐 6단계만 걸친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연결할 수 있다.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연결하는데 뭐 인간관계 6단계만 지나가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가치를 전달해서 이 부분에 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겠다라는 부분, 실제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게 리플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P2P 거래 형식은 맞는 거예요. P2P 거래 형식은 맞는 거고,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좀만 읽어보면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내용이 비트코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해서 리플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유효성 검사 서버와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합의 지향적이라는 것은 맞지만 리플이 사실상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리플은 이제 해시트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한 서버 전체에서 비교되는 단일값으로 요약하여 합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는 이런 지분증명 POS 방식의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 이제 POW와 같은 어떤 작업 증명 시스템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뭐 또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플이 뭐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 어댑터인 거잖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나중에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무언가 돈을 보내고 가치를 전달할 때 이때는 사실 이게 리플로 전달되는지, 이따가 좀 잠시 뒤에 제가 호돌이님 이제 질문하신 내용도 이와 이제 좀 비슷하게 연관돼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리플로 가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가든지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인터넷 방식이 우리 예전에 뭐 ADSL 그리고 뭐였죠? VDSL 뭐 아니면 광랜, 지금은 이제 뭐 5G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어떤 뭐 ADSL은 어떤 기술로 적용돼서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뭐 얼마나 빠르게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쓴 겁니다. 뭐 이게 VDSL인지 ADSL인지 뭐 물론 광고는 하죠. KT에서 뭐 SK텔레콤에서 우리 기술이 이런 거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들은 뭐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아요.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쓰는 인터넷이 빨리만 돌아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우리 암호화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달의 여왕님이 얘기하셨던 뭐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다. 이게 단순 송금 결제 회사다. 리플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사실 모든 화폐들, 이게 암호화폐든 아니면 법정화폐든 모든 화폐들의 중간에 껴서 그걸로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데서 리플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사실 그 리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그게 저는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이 저는 뭐 리플에 미치는, 이게 빵형이 했든 아니면 아까 조셉 루빈이 했든 아니면 뭐 진짜 비트코인을 만든 뭐 사토시가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리플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대중들이 이 돈을 보낼 때 얼마나 빨리 적은 수수료로 내가 원하는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금액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 빠삐용님이
빠삐형님이 써주셨는데, 달러보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정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받는 이유에서 이제 투자저널로 해서 이렇게 투자저널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제가 연결해서 이걸 이제 같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 이렇게 돼 있고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채무, 일본은 그 채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49.34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뭔가 문제가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채무는 많지만 그 채무가 보통 이제 우리 뭐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을 경우에는 그 채무가 당연히 이제 위험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채무 비율은 높지만 그 채무가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그 일본 국채를 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엔화 대부분이 이제 엔화인 거예요. 채무의 대부분이 엔화다. 90% 이상이 엔화 표시된 채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대한 외환 보유고 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일본 외환 보유고는 세계 2위라는 겁니다. 이제 경제 구조가 튼튼하다. 그래 엔키리 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이제 표면적인 우리가 이제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지 물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엔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고 가치가 절상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게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고 1980년대 초에 배경만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배경하고 이제 진행 과정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두 자리, 80년대 이제 미국 금리가 최대 이제 거의 20%에 육박하는 금리까지 올라갔었죠. 금리가 이제 올라갔었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며 동시에 미국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고도의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 어떻게 보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4개국과 통화인 일본 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그리고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약 50% 평가 절상한 상태였다. 미국 이제 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1980년대 초반 시작된 미국 경제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금융산업계는 몰리는 달러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금리 인하를 통한 달러 평가 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자 하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계획에 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의 엔화 가치를 절상을 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일본이 수출이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수출을 미국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이제 절상이 됐어요. 엔화 절상이 됐고 그 뭐 플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그때를 시작으로 엔화는 계속 달러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뭐 원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다른 화폐에 비해서 달러 대비 엔화만 유독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저는 결국에 뭐냐면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사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레이건 대통령 뒤에 있는 금융 세력인 거예요. 금융 세력인 거고 그 금융 세력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원하는 배치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각국 화폐의 가치를 이렇게 매겼다라는 거죠. 매겼고 그거에 대한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 일루미너티 이제 카드가 있어요. 카드에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일단 일루미너티 카드에 보면 이거 예전에 이제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물고기가 있고 그 작은 물고기의 노란색 물고기가 뭐냐면 이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 초록색 달러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요게 이제 파운드하고요. 파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안화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엔화예요. 엔화여서 결국에 뭐냐면 가장 이제 안전자산인 거는 엔화라는 거예요. 엔화. 가장 안전자산은 엔화다. 유로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망가질 것이고 유로화보다 더 빨리 다른 나라들 뭐 화폐들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이란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완전 가장 작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유로화 먹히고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 엔화 순서대로 해서 엔화가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고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는 이건 비밀인 거죠. 비밀인 거고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 얘네가 이제 그 88년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실은 그 세계 단일화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는 달러 대비 강한 화폐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먼저 이렇게 먹히는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화폐가 된다라는 부분을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이 뭐 금리로서도 조절하고 이런 엔화를 사실 뭐 금융 세력이 이거를 엔화를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만들고 싶으면 충분히 저는 약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대로 이제 그려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안전자산인 이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히아신스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정부 규제가 없이 2017년 말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장이 다시 와서 물려있는 코인들을 탈출하려고 할 때쯤이 되면 뉴스에서 비트코인 투기판이 다시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거래소 폐지 가능성 발언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원화 출금 중지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일단 그 2017년도에 그 7월 달에 중국 이제 정부가 거래소를 퇴출시킵니다. 중국에 있는 거래소를 퇴출시켰고 그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중국 거래소를 이용했었는데 윤비라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거래소에서 퇴출이 됐는데 그 거래소에서 고객들 돈들을 미리 다 이제 옮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옮기라고 얘기해주고 그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옮길 수 있게끔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개인 지갑으로 이제 옮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혹시나 그 거래소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프루프 오브 키 있잖아요. 뭐냐면 진짜 얘네가 거래소가 고객들의 비트코인 아니면 고객들의 뭐 암호화폐들을 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이제 이런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뭔가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가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거래소로 찾아가서 모든 고객들이 내 암호화폐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다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다 지급을 해줄 수 있는지 만약에 지급을 못 해주는 거래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콜드월렛으로 빼서 미리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콜드월렛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화 시킬 때 그때만 해당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실 언제 이게 어떻게 이 부분도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도 이제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단은 그때 윤비 거래소도 굉장히 뭐 큰 거래소는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도 다 지급은 해줬으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소액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거래소에 두셔도 저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소에 일정 부분 두고 있어요.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대신 두더라도 좀 여러 거래소에 이렇게 분산해서, 대신 이제 좀 대형 거래소로 해서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이제 사무엘님이, 제가 어제 그 뭐였죠? 삼성에서 그 바이오 이제 인식해서 생체 인식해가지고 하는 거를 하면 좀 편하지 않겠냐, 내가 이제 이런 거 막 24개 단어 카드 적지 않고 좀 편하지 않겠냐 했더니,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생체 정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안면 인식 기술로 잠금 기능을 대체하거나 할 것 같은데, 안면 인식이나 뭐 홍채든지요, 아니면 지문이든지, 뭐 중국이나 동남아, 러시아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될 듯, 차라리 비밀 단어를 모르면 가져갈 수 없는데 납치 등으로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옛날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아저씨 영화에서도 막 장기 매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막 손가락 잘라가지고 지문 요거 가지고 탈취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겁나더라고요. 막 눈은, 홍채는 또 그 영화에서 막 보면 스파이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홍채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와사비님이 또 이렇게 또, 와사비님 항상 이렇게 팩트 체크 해주시는 걸 좋아해서, 이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납치, 협박, 강요에 의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내어놓는 것이, 이 단어가 이제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뭐 플러저블, 이 발음도 어려운데 디나이어빌리티인가? 네, 디나이어빌리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지갑을 여는 핀 넘버와 히든 지갑을 여는 핀 넘버가 다르므로, 메인 지갑에 페이크용 소량만 보관하고 대부분은 히든 지갑에 보관 24개 비밀 단어를 협박에 의해 넘겨지더라도 메인 지갑의 소량만 털리면 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와사비님은 이런 개발자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글자가, 제가 여기 와사비님 링크를 걸어 놓으셨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삼성페이 쓸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잖아요. 이런 거 등록할 때도 등록 절차도 사실 그러니까 삼성페이 예전 처음에 나왔을 때 저 등록했던 것보다 최근에 다시 이제 핸드폰 바꾸면서 등록해보니까 더 좀 편리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나노레처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게, 지금 그 페이크랑 뭐 히든 지갑 이렇게 두 가지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좀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24개 비밀 단어를, 이거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24개 단어에다가 뭐 한 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뭐 코팅해서 금고에 넣어놓자 했는데, 만약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 나서 금고 안에서 열에 의해서 그 코팅된 종이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4개 비밀 단어를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뭐냐면 3등분 하는 겁니다. A, B, C에서 그러니까 8개로요. 한 다음에 화재에 견디는 플래티넘판을 이제 아마존에서 10에서 20불로 이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문해서 플래티넘판에다가 이거 새기는 거죠. 새겨서 이거를 세 군데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B, C, CA 조합을 해서 집하고 은행 금고하고 이제 변호사, 다른 신뢰할 만한 부분, 제가 예전에 뭐 저희 집하고 뭐 부모님 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데 보관할 수 있는 데서 보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진짜, 만약 자산이 한 비트코인 뭐 10,000개 정도 되면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개 이상 되면. 예, 한번 요거, 그래서 진짜 10,000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네, 사무엘님까지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호돌이님이 카카오뱅크에서 나온 해외 송금을 보셨나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속도도 장난 아닙니다. 그럴 경우 이제 리플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광고 봤던 기억이 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이 2017년도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보시면 2017년도 7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플레이 시켜서 보면 10만이면 송금할 수 있단데. 전신료, 중개수수료, 수치수수료, 송금수수료, 이 많은 수수료 중에서 송금수수료 하나만 내면 되거든요.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일요일 새벽 3시에도 보낼 수 있던걸요? 편하던데? 그래도 거래 왜곡한 은행을 지정할 땐 은행까지 가야 하지 않나요? 그냥 터치만 해도 돼요. 게다가 한 번 보낸 계좌는 자동으로 예. 저장되니 불러와서 여기까지만 이제 쓰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도 결국에 이제 카카오 해외 송금도 카카오에서 해외 송금, 제가 뭐 카카오 해외 송금을 홍보할 목적은 없는 거고요. 일단 어떤 건가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고, 이것도 이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풀 그 광고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카카오에서 해외 송금을 하는데 얘네가 뭐냐면 홍보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수수료도 싸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 예전에 해외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절차도 간단하다. 그리고 시간도 뭐 은행에 직접 안 가도 되고 시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채윤님이 써주셨는데 이것 내용 같이 이제 읽어보고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크립토마토님 영상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잠깐 답을 달아봅니다. 뭐 크립토토마토님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셨었나 봐요. 카카오뱅크와 죄송합니다. 웨스턴 유니온과 업무 협약이라 하는데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이 파트너사거든요. 그러니 결국 카카오뱅크도 리플 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이제 서채윤님이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성님이 서채윤님 의견에 또 달아서 써주셨어요. 웨스트 유니온은 파트너사가 아니라 기술력만 테스트해보고 부정을 하고 자신들 기술이라고 하고 카카오뱅크랑 협약을 맺을 겁니다. 이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력을 리플 엑스라피드를 카피했다면 그 파장은 세계적으로 커지겠죠. 1분이라는 소요가 결국 수수료 송금이 실질적으로 최대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섣불리 다가가서 투자할 가치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이천상님이 써주셨어요. 카뱅은 달러 대 달러 송금 시 좋죠. 근데 그 외에 다시 달러 환전 수수료가 붙어요. 리플이 개인 송금 시장까지 온다면 수수료 등 따져봐야 해요. 리플이 시장 잠식 계획에 따라 다 잠식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문제는 웨스트 유니온이 아직 기득권 누리니까 천천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수수료는 나중에 두 개를 비교하면 시장 금방 판도가 결정될 듯. 그게 아니라도 리플사는 중앙은행 간 송금, 스위프트사 대체이기 때문에 레벨이 다를 듯.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뭐라 썼냐면 일단 리플이 하는 일은 결국에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인터넷 뭐 얘기를 드렸던 부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뭐 리플만의 아까 뭐였죠? 리플만의 어떤 그런 기술이 적용되든지 뭐 예전 이제 리플페이 기술이 적용되든지, 실제 사용자들, 실제 우리 대중들이 유저들이 사용할 때는 그 부분을 사실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 뭐 이게 뭐 VDSL이든 ADSL이든 속도만 빠르고 그 인터넷 전용해서 쓰는 그 비용만 사실 싸면 된 거지, 그게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우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실제 아까 서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리플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오픈된 거가 아니라고 해서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뭐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이제 리플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대중들한테 광고할 때는 자신들의 어떤 상품명으로 광고할 거예요. 뭐 카카오 해외 송금처럼 신한이 뭐 금융상품 뭐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신한 금융상품 이름을 만들고요. 그 금융상품 이름 뭐 해외 송금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뭐 수수료 얼마에 뭐 얼마 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해외 송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 우리는 뭐 리플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로 적용해서 엑스라피드 기술로 이걸 보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든지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결국에 실제 대중들은 내가 비용 적게 들이고 빨리만 보낼 수 있으면 된다. 안전하게 잃지 않고. 이제 대신 이제 그런 역할을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한은행이든 뭐 우리은행이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있는 은행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접근하기는 쉽겠죠. 만약에 대중들 입장에서 만약에 뭐 리플 사 간다,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송금 업체가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은행들이 직접 개입해서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블루펜 홀딩스에 있는데 그 블루펜이 했던 일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리플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고 본국으로 필리핀으로 자신 부모님한테 돈을 보낼 때, 예전에는 이제 은행 가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럼 은행 가서 보냈는데 100만 원 보냈는데 5만 원이 들었다, 수수료가. 그러면 실제 이 블루펜에서 보내면 5천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10분이든 20분 안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리핀 근로자들은 5만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5만 원을 5천 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땡큐다 해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그 협력업체를 두고 그 협력업체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 협력업체가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 해당 이제 근로자가 자신 엄마의 부모님의 필리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필리핀 돈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과정을 했었고, 거기에 일정 부분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사실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야,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이 변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송금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전 다 커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누가 더 적은 수수료로 안전하게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모든 시장을 장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호돌이님이 써주셨는데, 해외 송금 이거는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거는 예전에 이미 블루펜에서도 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싸다고 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 이제 그때 그 블루펜 서비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회사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회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그런 은행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섭님이 질문해 주신 거를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멈추는 양상입니다. 경기 하강시 유가가 동반 하락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가요? 얘기를 해주는데, 경기 하강시에 보시면, 잠시만요, 제 차트를, 네. 일단 유가는 보통 이제 경기 하강시에 같이 빠지긴 합니다. 빠지긴 하는데, 그게 무조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유가가 빠진다라고 100%는 아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올랐어요. 오히려 거의 $150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월봉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랑 비교해서 이제 보면요, 코스피, 잠시만요. 일단 코스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때 97년도에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 보면 2007년도 11월 달부터요, 2008년도 6월 달까지는 원유가 오히려 올랐어요. 140달러까지 올랐고, 이때 200불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주식시장은 이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초부터 계속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단기간에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까지 해서 3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97년도 IMF 때 보면 이렇게 97년도 이렇게 빠졌어요. 98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008년도를 보면 일부는 상승을 했고 나머지 일부는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97년도 때는 빠졌고요.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동조화, 그 주식시장과 원유시장이 동조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완전히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면
원유 시장도, 원유 가격도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 하락 국면은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은 돌파가 됐고, 오히려 이제 지금 보시면 크게 이제 오히려 역회된 숄더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급반등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일단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의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정보 있으시면 정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